자, 오늘 할 주제는 우리 1단원의 마지막 그 파트인 우리 운동량과 충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 영상은 이거는 개인 영상이랑 따로 문제풀이 하는 영상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올릴 거니까 뒷부분에 이제 문제풀이가 이어져 있거든요. 그냥 다 보고 나서 뒤에 문제풀이까지 한 번에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1단원을 마무리 잘 해보고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되게 말이 별게 없어요. 저랑 1학년 때 이거 본 친구들도 좀 많을 거예요. 통합과 때 저랑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오늘은 우리 간단하게 물리 원 수준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 운동량과 충격을 하면 운동량의 개념부터 알게 되죠. 자, 운동량의 개념부터 해보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운동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얼마만큼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양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죠.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이것이 바로 운동량의 정의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이렇게 맨날 쓸 때마다 달라져요.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양이 한 이만큼 되는구나, 그냥 약간 그런 개념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운동량의 개념을 세워볼 수가 있고, 따라서 얘를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물리적 정의는 말로 풀었으면 이건데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뭐랑 뭐를 곱하는 것이다. 우리 질량과 우리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물리량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속도 조절동.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곱해주는 게 우리들 운동량의 정의예요.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그냥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앞에 이런 말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굳이 그냥 알아두는 정도, 운동의 양이다, 그 정도고, 외워둘 거는 우리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우리 운동량의 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글로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호로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운동량을 기호로 뭐라 하죠? 운동량 기호로 P라고 하죠. P. 그래서 이렇게 P로 쓰고 P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 우리 질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질량은 기호로 저번에 했듯이 M이라고 하죠. M. 그래서 따라서 얘는 질량이 M이고 속도는 뭐라 씁니까? V라고 쓰죠. V인데 저랑 이제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그냥 V를 쓰는 게 아니라 속도니까 위에다가 우리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N 곱하기 V가 되죠. 따라서 P는 MV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거를 한글로 적기 너무 힘드니까 간단하게 기호로 P는 MV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V가 속도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근데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운동량에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 속도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니까 방향이 있는 물리량을 곱해가지고 나온 식인데 당연히 우리 운동량도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P 위에도 역시나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량은 역시나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P는 M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운동량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 운동량의 단위는 여러분들 저랑 단위 많이 만들어봤죠? 어떤 식으로 했었죠? 단위는 그대로 우리 정의에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이것도 예시들을 봅시다. 우리 속력은 뭐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의 단위 뭡니까? 세컨드. 거리 단위 미터를 해가지고 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끌어냈죠. 그렇죠? 저번에 이렇게 끌어냈는데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정의에서 그대로 해도 돼요. 따로 질량의 단위가 뭡니까?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는 뭐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죠. 따라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가운데 여기 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곱하는 표시.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우리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운동량은 기호로 P고 단위로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개념 끝이에요. 끝이죠. 개념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운동하는 양이라는 것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 운동하는 양도 많아질 것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가 크면 클수록 역시나 운동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대신에 아무리 질량이 크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속도가 0이면 그 물체는 운동량이 빵인 거죠. 그렇죠? 우리 운동의 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물체가
얼마만큼의 우리 운동하는 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양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질량과 속도가 모두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은 이제 운동량이 있으니까 그 다음 게 뭐가 있죠? 충격량이 있죠. 그래서 우리 충격량이 되고 그래서 우리 충격량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되는데 자, 이제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밑에 적어볼게요. 자, 충격량은 역시나 뭐 굳이 또 정의를 적어드립니다. 근데 적는데 굳이 정의를 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적을 때마다 달라지는 정의예요. 충격량 말 그대로 뭐겠어요? 물체가 받는 충격의 양이겠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충돌할 때 뭐 물체가 받는 우리 충격의 정도. 그러니까 충돌할 때 물체가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근데 정의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충격의 양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상관없는데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또 정의 내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대로 줄 수가 있고 충격량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데 근데 충격량을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정의가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약간 제가 유도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조금 더 약간 말적으로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운동량이라는 것이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의 양이잖아요. 근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V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얘가 가면 질량의 M자리가 V에 속력하고 있으면 MV만큼의 운동량이 있겠죠.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멈추게 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얘가 운동량이 변한 거잖아요. 운동량이 변하게 하려면, 즉 속도를 바꾸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충격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가 운동량이 많이 변했다는 뜻은 속도가 많이 변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얘가 운동을 더 많이 변화시킬수록 필요한 충격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 자체가 우리 충격량이랑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격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주면 된다. 그렇게 약간 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수식으로도 유도할 수가 있지만 그냥 놔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외워줄 수가 있고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운동량 변화량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조금 더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운동량이 변화를 되시잖아요. 그렇죠? 변화라는 것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는 게 변화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나중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해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예시에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만약에 내가 2N의 힘을 3초 동안 줬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3 해가지고 충격량이 6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충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힘이 있잖아요, 힘. 힘이 있어야 충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야지 우리 충격의 양이 크겠죠. 그러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 우리 충격량인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거 뭐야? 찍었던 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방금 뭐 했냐면 우리 충격량이 충격량이 충돌할 때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정의가 힘 곱하기 시간도 그 정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했냐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기호로 좀 나타내 볼 건데 우리 충격량은 기호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임펄스 우리 충격 영어로 임펄스라고 하죠. 그래서 임펄스에서 I를 따가지고 이렇게 I를 씁니다. I. 그래서 I를 쓰고 여러분들 우리 힘은 우리 기호로 뭘 쓰죠? 힘은 기호로 우리가 F를 쓰죠. 그 다음에 시간은 기호로 뭘 씁니까? 시간은 기호로 T죠, T.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I는 FT이다. 이렇게 되겠죠? I는 FT이다.
그다음 또 어떻게 약간 표시할 수 있냐면 우리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여러분들 수학에서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우리 기호가 뭐가 있었어요? 변화. 뭐 약간 위치의 변화다 할 때 그런 거 할 때 우리 뭐 델타 x 뭐 시간의 변화다 뭐 델타 t 그런 거에서 델타라는 어떤 기호가 많이 쓰죠. 이렇게 삼각형 표시해가지고. 그래서 역시나 우리 델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약간 쓸 때마다 무슨 운동량의 변화를 적어가지고 한글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호를 표기하자면 우리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기호로 p죠. 그럼 따라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거를 델타 p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식을 정리하자면 i는 ft 되고 델타 p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 운동량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었어요. 그렇죠?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에 화살표를 붙여줬죠. 그럼 역시나 우리 화살표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힘 곱하기 시간에서도 우리 힘이라는 것은 우리 뭐 아래쪽, 위쪽, 뭐 왼쪽, 오른쪽 그렇게 힘이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붙여주죠. 그럼 역시나 여러분들 충격량의 정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면서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도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겠죠.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을 곱해주게 되면 역시나 나오게 되는 결과도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i도 우리 화살표를 위에다가 붙여주고 얘도 역시나 방향이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격의 양을 어느 방향으로 받느냐 그런 걸 이제 약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줄 수가 있고 식을 이제 좀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때가 좀 그렸던 거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자, 우리 이때까지 배운 게 뭐가 있냐? 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식을 배운 게 따로 없었고 지금까지 한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F는 MA 그렇죠? 그 다음에 1단원 전체식이에요. 두 번째 식은 아까 했던 P는 MV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주면 되겠죠. 세 번째란 거는 이제 충격량 I는 델타 P이고 역시나 얘는 FT 요거 세 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1단원의 전체 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세 가지 식만 배우면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식이 진짜 별로 없죠. 그래서 물리가 엄청나게 꿀입니다, 꿀. 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식만 이렇게 알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 기호를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단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단위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우리 충격의 단위. 역시나 여러분들 이제 나랑 좀 한 사람들은 좀 이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그 힘 곱하기 시간이 정의니까 힘의 단위 뭡니까? 뉴턴. 시간의 단위 뭡니까? 세컨드. 그래서 뉴턴 세컨드. 가운데 역시나 점이 있겠죠, 이렇게 곱하기 표시. 그래서 뉴턴 세컨드가 우선 충격의 정의가 충격의 단위가 될 것이고 또 정의가 하나 더 있죠. 우리 델타 P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량의 변화라는 단위가 뭡니까? 그대로 운동량이죠,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위치의 변화량, 변이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미터였죠? 그대로예요. 우리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위치 5m,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처음 위치가 예를 들어 3m다. 위치의 변화량은 역시나 2m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변화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때 우리 단위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죠. 역시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단위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운동량의 단위를 가져오겠죠. 따라서 얘는 또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충격량의 단위가 두 가지 뉴턴 세컨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눈치가 또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상 요거 두 가지는 똑같은 단위입니다. 똑같은 단위.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뉴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우리 뉴턴이라는 것은 힘의 단위잖아요. 근데 힘의 단위는 원래 뭐였습니까? 정의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F는 M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이거 저번 시간에 저랑 개념 설명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뉴턴이라 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뉴턴의 정의니까 우리 여기서 가져온 뉴턴 세컨드 힘 곱하기 시간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에다가 뒤에 세컨드가 더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컨드가 하나 날아가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죠. 결국 얘나 똑같은 단위라는 거예요. 새로운 단위가 아니라 둘이 어차피 같은 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뭘 쓰든 간에 여러분들 편한 거 쓰면 됩니다.
해보니까 뭘 써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까지 해봤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몇 가지 해봅시다. 예시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예시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예시는 질량이 뭐 2kg짜리 공이 있어요. 여기다가 어떤 힘 F를 줬어요. F를 얼마 동안? 뭐 3초 동안 줬어요. 줬더니 얘가 나중 중력이 얼마가 되었다? 3m/s가 되었다. 다시 문제상을 보자면 2kg짜리 물체에다가 F의 힘을 3초 동안 일정하게 줬어요. 일정한 힘 F니까 일정한 가속도겠죠? 저번에 제가 말했죠? 일정한 힘 F를 3초 동안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되었다? 3m/s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뭘 구하겠어요? F의 크기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문제겠죠. 한번 해봅시다. 배웠던 이걸로. 자, 우선 처음 운동량부터 해봅시다. 처음 운동량. 자, 제가 이제 한글을 5글자로 적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제 기호로 표시할 건데, 우리 그 운동량, 처음 운동량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 우선 운동량의 기호로 피죠, 여러분들. 운동량의 기호를 피고, 그 다음 우리 처음이라는 걸 나타낼 때, 처음이요, 우리가 처음. first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뭐, initial, 이게 굉장히 처음에, 그런 뜻이 태초에, 그죠? 그래서 P, I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I를 써가지고, P, I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 I를 쓰고,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질량이 2고,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따라서 0kg/s가 우리 처음의 운동량이에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나중 운동량 봅시다. 나중 운동량. 자, 나중 운동량은 역시나 이제 이걸 기호로 쓸 건데, 자, P 역시나 쓴데 나중을 영어로 파이널을 해서 파이널 마지막 최종에 그렇죠? 그래서 F 첫 번째 F를 써가지고 P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PF 해가지고 PF는 역시나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근데 질량이 2니까 2 곱하기 나중 속도가 얼마입니까? 나중 속도가 3이죠? 그럼 3을 해주면 6kg/s가 나중 운동량이 되겠어요. 자, 이거 두 개를 왜 구해줬냐? 두 개 빼기 위해서 구해줬죠? 빼면 뭐가 나오니까? 충격량이 나오니까. 해봅시다. 충격량은 I네. 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적기가 너무 싫네요. 그래서 기호를 표시하자면 자, PF 빼기 PI가 되겠죠?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하자면 델타 P 이렇게 되겠죠? PF 빼기 PI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리고 운동량이 된다면 6 빼기 0이죠? 네, 그대로 6kg/s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충격량을 구해놨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됩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힘을 구해야 돼, 힘. 근데 우리 충격량의 정의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뭡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럼 이걸 써주는 거예요. 얘가 힘 곱하기 시간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얘가 받는 힘을 아까 F라고 했죠, F 곱하기 시간이 얼마입니까? 3초 동안 돼 있죠. 그럼 3이니까 따라서 F는 얼마입니까? 2N 이렇게 볼 수 있겠죠. 6이 4F니까 F는 2겠죠. 그래서 2N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충격량의 정의가 두 가지인 걸 고려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 다음에 두 개를 약간 갖다 이꼴 해가지고 나머지 미지수 하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방식의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구했어요. 다들 문자 이해되시죠? 한번 쭉 복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자, 이번에는 반대 상황으로 반대 상황으로 우리 2kg짜리 물체에다가 역시나 이번에는 힘이 5N이라고 줬어요. 자, 5N의 힘을 준 상태예요. 준 상태. 5N의 힘을 2초 동안 줬어요. 2초 동안 줬을 때 나중 속도가 V래. 그럼 이때 이제 뭘 구하겠어요? 나중 속도 V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가 나오는 건데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자, 우선 뭘 구해야 되겠어요? 자, 처음 운동량. 자, PI는 얼마입니까?
PI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처음에 질량이 2kg, 속도가 0이잖아요. 정지해 있으니까. 따라서 PI는 그냥 0이죠. 이제 뭐 굳이 안 늘어지겠어요. 자, PF는 자, 나중 운동량 얼마입니까? 나중 운동량은 질량이 2고 나중 속도가 V라고 줬잖아요. 그럼 2 곱하기 V겠죠? 그럼 그냥 2V 이렇게 합니다. 2V. 포켓몬 이름 같네요. 자, 2V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PI는 0이고 PF는 2V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 충격량은, 즉 I는 충격량은 뭐니까? 뭐 PF 빼기 PI. 마지막으로 붙여줄게요. 이거니까 얘는 델타 P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주니까 얼마입니까? 2V죠? 2V 빼기 0이니까 그래서 2V가 되고 얘는 따라서 우리 충격량의 정의가 하나 더 있죠? 힘 곱하기 시간. 근데 힘이 5고 시간이 2초 동안 받았잖아요. 그럼 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2가 되니까 10이죠. 그럼 따라서 2V가 10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V는 얼마겠어요? 5m/s 이렇게 단위까지 완벽하게 써주면 되겠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운동량 충격량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식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약간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가지고 약간 의문점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풀 때 우리 운동량 충격 안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해요.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을 훨씬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해볼까요? 처음에 이게 힘의 표를 보는 게 문제였죠. 근데 2kg짜리 물체가 3초 동안 3m/s가 빨라졌어요. 일정한 가속도로. 그럼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3초 동안 3m/s 빨라졌으니까. 가속도가 1m/s 제곱이죠. 근데 우리 F는 m이잖아요. 그럼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가속도가 1이니까 그냥 F는 2죠. 훨씬 빨리 구하죠. 등가속도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괜히 이런 막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연습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2kg짜리 물체가 5N 힘을 받았어. 그럼 그 가속도가 얼마겠습니까? 가속도는 2분의 5m/s 제곱이겠죠? F는 m이니까, 그렇죠? F가 5고 질량이 2잖아요. m이 2잖아요. 그럼 a는 2분의 5겠죠? 그러니까 2분의 5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2초 동안 가속했어. 그러면 나중 속도가 얼마겠어요? 얘가 2초 동안 가속했으니까 곱하기 1 해주면 나중 속도는 5m/s겠죠? 사실 훨씬 빨리 숙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써보면 훨씬 더 아마 개념 자체의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개념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 문제를 한 가지 풀이법을 풀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풀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배웠던 걸 이것저것 써보면서 막 그래프도 그려보고 막 식도 써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풀어보면 되게 약간 재밌게 우리 물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보너스로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을 하나 다뤄볼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시간 힘 그래프예요. 자, 시간 힘 그래프를 여러분들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풀 때 많이 보게 될 건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시간 힘 그래프니까 가로축이 뭐겠습니까? 시간, t겠고 세로축이 힘이겠죠? F겠죠? 자, 이렇게 우리 시간 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텐데 자, 보통 어떤 그림이 맨날 나오냐? 자, 맨날 나오는 그래프는 항상 이런 거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대충 그려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해가지고 두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받은 힘의 그래프를 나타냈다.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을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얘는 축구공을 찼을 때고 얘는 뭐 야구공을 찼을 때 축구공과 야구공이 시간에 따라서 힘을 받는 그래프를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가 끝 지점이 3초야, 얘는 5초야. 그럼 요 물체는 얘를 A라고 얘기를 합시다. 요 A는 힘을 3초 동안 받는 거고, 자 B는 힘을 5초 동안 받는 거죠. 자, 그래프를 좀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된 상태야. 그리고 받은 힘을 보니까 세로축이 A가 더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3초 동안 A가 더 큰 힘을 받았었고 B는 평균적으로 더 작은 힘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힘을 더 오래 받은 것은 B지만 힘을 더 세게 받은 것은 A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어떤 시간 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문제 상황에서 얘들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A 그래프의 면적이 이렇고, 그 다음에 B 그래프의 면적이 요런데, 얘를 우리가 뭐 SA, 얘를 SB 이렇게 했을 때 두 개의 면적이 같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약간 상황이 자주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면적의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따라서 자, 시간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의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 여러분들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만약에 어떤 사각형의 면적이 있어요. 얘가 2고 2야. 1 곱하기 2는 4잖아요. 면적이.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가 그냥 면적이 그냥 의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 힘 그래프에서 어떤 면적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적분과 관계가 있어. 어쨌거나 쉽게 생각하자면 그냥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가로고 힘이 세로잖아요. 시간 곱하기 힘이 뭡니까? 그쵸? 방금 했던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면적에 의미하는 것은 충격량, 충격량.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시간 힘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에서 시간 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좀 이따가 저랑 연습 문제에서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약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S1이 S2일 때. 자, 그 두 개의 면적의 크기가 같을 때. SA죠, 우리 SAS죠? SAS. 두 개 A랑 B나 면적이 같을 때, 즉 충격량의 크기가 같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아까 말했듯이 A는 시간을 짧게 받았지만 힘을 평균적으로 세게 받았고 B는 시간을 길게 받았지만 힘을 좀 작게 받았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우리 변수가 3개 있죠? 충격량, 힘, 시간 3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일정할 때, 얘가 같을 때 힘을 세게 하려면 시간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 힘을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시간을? 그렇죠? 시간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6이 고정되어 있어. 근데 6은 뭐 A 곱하기 B야. 근데 A가 A를 높이게 하려면 B가 작아져야 되고 A를 낮추려면 B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격량이 같을 때 힘을 세게 하려면 시간을 줄여야 되고 힘을 작게 하려면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했던 뭐냐면 여러 가지 있죠. 통합학 때 했던 그런 겁니다. 약간 매 맞을 때 우리 손바닥에 매를 맞을 때 밑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손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맞을 때 이렇게 내리죠. 그거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것도 터지면서 우리가 유리창에 그대로 갖다 박으면 충격이 세가지고 바로 죽을 텐데 이제 약간 충격할 때 이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쭉 충격을 받으니까 힘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충격의 양일 때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릴수록 우리 충격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동차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충돌을 이렇게 하는데 두 개 중에서 얘는 잘 찌그러지고 얘는 잘 안 찌그러져. 그럼 뭔가 잘 찌그러지는 차가 되게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잘 찌그러지는 차는 충돌을 오래 받는 거죠. 왜냐면 약간 잘 안 찌그러진 거는 쾅 끝나지만 얘는 와장창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잘 찌그러지는 게 훨씬 더 충격을 오래 받겠죠. 그렇다는 말은 얘가 받는 힘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얘보다 작겠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을 늘릴수록 힘의 크기는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아무리 잘 찌그러지는 게 좋다고 하지만 약간 차체가 완전 내 운전석까지 들어올 정도로 찌그러지게 되면 죽겠죠.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정도 말고 내 전까지 왔을 때 적당히 찌그러졌을 때 조금 더 잘 찌그러지는 게 안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그 시간 힘 그래프의
유형인데 이건 아마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저랑 보시면 훨씬 더 아마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개념이 마지막 개념. 근데 이거 되게 짧아요. 10분 남아버릴 것 같은데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개념이 되겠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끝입니다. 세 거를 여러분들이 하고 끝낼 건데, 자, 이거 개념부터 하려 되겠죠? 자, 바로 개념 들어봅시다. 얘는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우리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우리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간단한 예시 우리 세 개만 바로 보고 끝냅시다. 이거는 예시를 바로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예시를 바로 풀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익혀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충돌 전이랑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더 말할 게 없어요. 해보면 바로 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봅시다. 자, 3kg짜리가 있는데 얘가 2m/s로 가고 있는 물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얘는 반대 방향에서 우리 2kg짜리 물체가 3m/s로 반대쪽으로 오고 있어요. 왼쪽으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충돌 전에 이렇게 됐을 때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두 물체가 충돌 후에 하나의 물체로 합쳐진다고 합시다. 합쳐진다고. 우리 약간 지름처럼 딱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A, B가 딱 가다가 딱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얘 합쳐진 놈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PA. 자, A의 운동량부터 계산해봅시다. 자, A 운동량은 얼마였습니까? 질량이 3이고 속도가 2니까 3 곱하기 2죠. 그러니까 6kg/s입니다. 자, 아까부터 제가 여러분들 문제 풀었다 연습했을 때 약간 의문이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운동량이나 충격량, 힘이 방향이 있다고 해놓고 약간 방향에 대한 억센트 그런 거 안 그려졌죠? 우리 약간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리원에서 일직선을 보는 상황에서는 방향 표시를 따로 안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들 부호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6kg/s 적은 것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방향의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줬을 때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약속을 했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적은 것만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6kg/s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B는 어떻게 되는가? 자, B는 질량이 2고 운동량이 속도가 마이너스 3m/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이너스를 적은 것만으로 여러분들 얘는 반대쪽인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방향성을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약속을 했다면 그냥 내가 플러스로 적은 것만으로 나는 오른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약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를 적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식의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이 되는 겁니다. 물리량에서. 이거 여러분들 이제 그때는 화살표를 그릴 필요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는 전제 조건에 적어줘야 돼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든지 아니면 나는 왼쪽이 플러스가 편한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왼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오른쪽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약속을 먼저 해주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을 해주면 이렇게 화살표를 적어주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언급을 암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모르겠으면 비공개 댓글로 달든지. 자, 어쨌든 질량이 2고 속도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운동량의 크기가 마이너스 6kg/s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충돌 전에 자,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PA와 PB의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P 토탈 우리 T를 소문자 T를 줄게요. P 토탈 이렇게 되겠죠. P 토탈은 총 운동량 합은 PA는 PB의 운동량을 더하는 것인데
얘는 6이랑 마이너스 6을 더하는 거니까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량 합이 충돌 전에 0이잖아요.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우리 충돌 후에도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둘이 합쳐가지고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방금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둘이 합쳐진다 했잖아요. 합쳐지면 질량이 얼마가 됩니까? 3이랑 2가 합쳐지니까 이제 5kg짜리 물체가 되는 거죠. 자, 5kg짜리 물체가 나중 운동량이 역시나 0이 돼야 되니까 5kg짜리가 운동량 0이 되려면 요놈의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정지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속도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 운동량 고정 법칙을 통해서 처음에 운동량 합이 0이라면 나중 운동량도 0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나중 속도를 알게 되면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는지도 거꾸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도 많으니까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예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예시로, 두 번째 예시로 우리 어떤 사람을 듣고 싶냐면 이런 것도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역시나 A랑 B가 있는데 얘는 2kg짜리 물체가 우리 3m/s로 가고 있고 얘는 역시나 3kg짜리 물체인 B가 있는데 얘는 2m/s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둘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얘는 속도가 3이고 얘는 속도가 2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얘를 따라잡겠죠 결국에. 그럼 따라잡게 되면 둘이 충돌하게 되겠죠. 그럼 역시나 우리 충돌 후에 요 두 물체가 뭐 하나로 한 덩어리로 합쳐졌다 합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5kg짜리 물체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졌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놈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봐라. 그렇게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역시나 똑같이 해봅시다. 자, PA 봅시다. 자, A의 처음 운동이 얼마입니까? 질량이 2고 속도가 3이니까 2 곱하기 3이죠? 그럼 6kg/m/s.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질량이 3이고 속도 2니까 3 곱하기 2죠? 그럼 따라서 6kg/m/s. 여러분들 그냥 안 찾아도 되죠, 여러분들? 어차피 문제 풀 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귀찮게. 자, 그 다음에 총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그게 운동량의 합을 보여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운동량은 PA 플러스 PB니까 6 더하기 6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둘 다 플러스죠. 똑같은 방향이니까 둘 다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더해주면 되니까 그대로 12kg/m/s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운동량의 합이니까 충돌 후에도 요놈의 5kg짜리 물체 운동량도 1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질량이 5짜리가 얘를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질량이 5짜리가 V의 속도로 갔을 때 운동량이 12가 되려면 우리 V의 크기가 얼마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V는 5분의 12m/s 뭐 2.4m/s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쳐졌을 때 합쳐진 놈의 속도의 크기를 운동량과 보조법칙을 통해서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예시예요. 되게 쉽죠? 자, 이제 마지막 예시를 보면 되는데, 자, 마지막 예시로 뭘 할 것이냐? 또 지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은 조금 더 다른 상황인데, 이것을 제가 정의해서 뭘 했습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라고 했죠. 근데 우리 충돌이라는 것은 제가 딱 부딪히는 것도 충돌이지만 하나로 합쳐져 있던 게 분열되는 것도 어떤 물리에서는 충돌로 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약간 우리 포탄이 쪼개지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우리 폭탄이 있다. 폭탄이 있을 때 얘가 터지게 되면 어떤 하나의 수류탄이 파편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런 상황들 많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머리가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탈출하는 서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상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쪼가리 두 가지가 있다고 하고 얘를 이제 A랑 B로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충돌 전에는 오히려 이거랑 반대로 충돌 전에는 두 개가 한 덩어리였다가 충돌 후에 두 가지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질량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kg짜리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얘를 3kg, 뭐 얘를 7kg A가 3kg짜리 깡편이고 B가 뭐 7kg짜리 깡편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만약에 뭐 충돌 후에 보니까 뭐 3m/s 날아갔을 때
요 놈의 7kg짜리가 날아가게 되는 어떤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V를 구하면 되겠죠. 역시나 그대로 해봅시다. 자,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운동량이 오히려 얼마예요? 처음에는 이제 파편이 딱 가만히 있으니까, 합쳐진 덩어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질량이 10kg짜리가 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죠. 따라서 우리 총 운동량은 0이겠죠. 그럼 이제 파편이 딱 쪼개서 날아갔을 때 두 개의 운동량 합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충돌 후에, 쪼개진 이후에 역시나 둘이 합쳐가지고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얘가 이제 PA의 운동량을 보면 PA는 3kg짜리가 왼쪽으로 3m/s 날아가죠. 그럼 3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9kg/s 됩니다. 그 다음 B는 어떻게 됩니까? 자, B는 7kg짜리가 오른쪽으로 V 날아가죠. 그럼 7 곱하기 V가 되죠. 따라서 얘는 그냥 7V, 7V. 그러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A의 운동량 마이너스 9랑 B의 운동량 7V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얼마나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겠죠.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따라서 식을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9 플러스 7V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따라서 식이 0은 마이너스 9 플러스 7V. 따라서 V는 얼마다? V는 7분의 9m/s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단위까지 깔끔하게 해주면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 여러분들 식은 사실상 아까 적었듯이 3개밖에 없어요. P는 MA, P는 MV, I는 FT, 델타 P. 끝이. 시간 3개인데 여러분들 거기에 담긴 어떤 물리적 의미를 잘 이해해가지고 문제 어떤 식으로 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마 물리에 좀 흥미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뒤에 연습 문제를 이제 선보여놨으니까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전 한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모의고사랑 기출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한번 운동량과 추경량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5문제를 뽑았는데 5문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다른 문제도 많이 찾아서 풀어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2019년 6월달에 8번 문제예요. 이거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빨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빨대 안에 공을 넣는 거죠. 공 모양으로 뭉친 휴지를 넣는 거죠. 휴지에 넣어가지고 사람이 입에 이렇게 있죠.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입이 있잖아요. 입이니까 빨간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불면 여기 날아가겠죠. 여기 날아가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부는 힘에 의해서 쭉 이렇게 빨대 따라가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가가지고 튕겨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휴지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시킨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휴지가 날아간 수평 거리가 얼마냐. 그래서 이렇게 빨대 길이를 달리해가지고 했을 때 이 휴지가 날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실험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걸 말하는 거겠어요? 제가 어떤 같은 크기의 힘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저게 부는 힘이 있을 때 요 힘은 일정한데 대신에 빨대 길이를 다르게 했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빨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얘가 바람의 힘을 받는, 휴지가 바람의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저번에 방금 했을 때 우리 충격량 개념이 뭐였어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는 힘이 일정할 때 이제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충격량이 커지겠죠. 그럼 충격이 커진다는 말은 얘가 처음에 정지했다는 말은 운동량이 없던 휴지가 마지막 나중 운동량이 어떻게 된단 말이겠어요? 이게 또 델타 P니까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더 크단 말이겠죠. 그럼 P 파이널 빼기 P I인데, 이니셜인데 얘가 없으니까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크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충격량이 커지고, 그럼 따라서 처음 운동량이 없으니까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크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나중 속도 V 파이널이 크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빠른 속력으로 우리 여기서 탈출하게 된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 휴지가 더 빠르게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빨대의 길이를 길게 할수록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같은 크기의 힘의 크기는 똑같지만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니까 우리 충격이 크게 커지고 우리 충격량은 또 운동량이 변화량인데 운동량이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근데 처음에 휴지가 전기에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없고 따라서 나중 운동량이 커지게 된단 말이고 나중 운동량은 결국 또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어차피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속도가 더 커진단 말이겠죠. 따라서 날아갈 때 더 빠르게 날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 빨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 크기는 모두 같다. 방금 말했다시피 빨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우리 시간이 증가하니까 우리 충격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죠. 자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 크기와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같다. 자 여러분들 정의 자체에서 우리 충격량 정의가 운동량 변화량이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정의가 어차피 같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2019년 6월달에 9번 문제예요. 이건 고2 모의고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거. 지금 보면 우리 그 일반적인 상황인데 운동량 보존 문제 같죠? 우리 A의 물체가 3kg짜리인데 4m/s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m/s로 가고 있는 B가 있어요. 2kg짜리. 그럼 얘가 A가 더 빠르니까 따라잡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충돌하게 되겠죠. 그럼 충돌한 후에 보니까 A는 속력이 2가 되었고 B는 모르겠대요. V래요. 그럼 이때 이제 운동 방향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방금 우리 개념 설명에서 했던 어떤 예시랑 거의 똑같죠. 운동량 보존에서 자, 처음에 이렇게 A가 있는데 얘가 4m/s로 가고 있어요. 3kg짜리가. 그럼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m/s로 가고 있었죠? 2kg짜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운동량 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보존되니까 그 충돌 전에 우리 A의 운동량 크기가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이 3에다가 속도가 14니까 운동량은 12kg/s가 되겠네요. 그다음 B 운동량이 어떻게 되죠? B 운동량은 우리가 질량이 2고 속도가 1이었으니까 2kg/s가 되겠어요. 그럼 따라서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은 A와 B의 운동량을 더한 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12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14kg/s가 됩니다. 근데 우리 운동량 합은 보존된다고 했죠? 그럼 충돌 후에도 우리 A와 B의 운동량 합이 우리 14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충돌 후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충돌 후에 보니까 우리 A의 속력이 2로 바뀌었죠. 그럼 3kg짜리가 2m/s가 됐으니까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된 셈이죠? 6이 되었죠. 자, 그럼 B의 운동량이 얼마를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8을 가져야 되겠죠. 왜? 운동량 합이 충돌 후에 14가 돼야 되는데 A가 6이야. 그럼 B는 8이 돼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B의 운동량이 8이 돼야 돼요. 그러면 B, P, B 파이널 이렇게 하면 되겠죠. B의 나중 운동량. 굳이 구분하자면 이건 B의 처음 운동량. 그럼 그러니까 B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방금 말했다시피 8이 돼야 된다. 근데 이미 B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2kg짜리잖아요. 그럼 2 곱하기 속도 V를 했을 때 8이 돼야 되니까 V는 얼마겠습니까? 4m/s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에서 A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6이다. 자, 운동량 변화량은 무슨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요? 충격량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걸 빼면 되죠. 근데 A의 나중 운동량이 6이었죠. 근데 처음 운동량이 12였잖아요. 그럼 6에서 12를 빼주면 마이너스 6이죠. 근데 문제에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그 절대값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6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A는 충격량을 6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참고로 B는 충격량 얼마 받았을까요? B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똑같이 6이겠죠. 우리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항상 두 물체에 받는 충격량 크기가 똑같아요. 한번 계산해볼까요? 아까 B의 나중 운동량이 8이라 했잖아요. 근데 처음 운동량이 2였죠? 그럼 실제로도 빼니까 6이죠. 그렇죠? A가 6 받으면 B도 6 받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아요. 대신에 그 아까 개념에서 말했다시피 충격량 크기가 같아도 우리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받는 힘의 크기는 INFT니까 우리 A가 같아도 충돌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약간 잘 찌그러진 차가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방금 했었어요. 자, 그 다음 니은에서 B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6이다. 방금 말했네요. 자, 충격량은 뭐라고요? 운동량이 배달량이라고 했죠? 근데 B의 나중 운동량이 8, 처음이 2였으니까 기억이랑 니은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쵸? A의 운동량 배달량, B의 충격량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6이죠. 단위는 뉴턴 세컨드로 썼네요, 여기서는. 둘이 같은 단위라고 했죠, 제가 개념 설명에서.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그럼 기억, 니은 둘 다 맞고. 그럼 V는 3이다. 4라고 방금 구했네요. 틀렸네요. 그럼 답은 3번이겠죠? 이거 엄청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 개념을 제가 뭐라 했는지 딱 써놓고 약간 딱 그거를 넓게 보면서 한번 쭉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그 2019년 7월달 문제네요. 고3 거예요, 이거는. 자, 4번 문제인데 역시나 충돌하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A가 2kg짜리인데 4m/s로 가고 있고, 자, B는 지금 보니까 6kg짜리인데 2m/s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역시나 우리 둘이 A가 더 빠르니까 둘이 충돌하게 되겠죠. 자, 충돌할 때 등속지수 운동하다가 나는 가에서 A가 B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나타냈다. 제가 아까 했을 때 시간 힘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했죠? 이 면적의 크기가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이 면적이 우리의 충격량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그 면적의 크기가 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충격량이 얼마란 말이에요? 충격량이 S란 말이죠. 자, 우선 이거를 알아두고, 다음 충돌 후에 A는 오른쪽으로 1m/s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 운동량 보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운동량 보전 쓰기 위해서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P, A, I라 하면 무슨 말로 해석되겠어요? A의 처음 운동량이겠죠? 이니셜. A의 처음 운동량. 이렇게 기호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P, A, I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에요. 얼마입니까? 질량이 2에다가 우리 속도가 4니까 8kg/s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P, B, I 역시나 B의 처음 운동량이라 그런 말이겠죠. 그럼 6kg짜리가 2m/s니까 12kg/s네요. 자, 그럼 P 토탈 PT 이거는 얼마겠어요? PT 비싸죠. 자, 8 더하기 11 해주면 되니까 우리 20kg/s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충돌 후에도 보존돼야 되죠. 근데 충돌 후에 보니까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1m/s. 만약에 왼쪽으로 였으면 아마 마이너스 2가 됐을 텐데 지금 오른쪽이니까 플러스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오른쪽 1m/s에다가 질량이 2니까 P A 파이널이 얼마란 말이죠? 플러스 2kg/s/란 거죠. 왼쪽이었으면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P B 파이널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런 거 다 안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나중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착착 풀어야 됩니다. 자, 그 운동량 합이 20으로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이미 플러스 A가 이미 2를 가져갔어요.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되죠? 이제 18이 돼야 되겠죠? 그럼 18kg/s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B의 나중 속도에다가 우리 질량을 곱한 거죠. 근데 B의 질량이 6kg짜리니까 6 곱하기 뭐 V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중 속도를 V라고 한다면 그럼 따라서 B의 충돌 후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3m/s. 즉 오른쪽으로 3m/s로 가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S가 6이다. 자, S는 아까 충격량이라고 했죠. 자, 충격량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운동량의 배나량을 보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운동량 배나량을 보려면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 되죠. 근데 A의 나중 운동량이 2고 A의 처음 운동량이 8이니까 운동량 배나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근데 역시나 우리 그 면적이니까 크기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크기만 알면 되니까 크기는 6이 맞죠. B로 봐도 됩니다. B로. 자, B의 나중 운동량이 18이고 처음에 10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배나량이 6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A랑 B랑 충돌했으니까 둘이 받은 충격량 크기는 둘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충돌 후에 B의 동력 아까 구했죠? 얼마였습니까? 3이었죠? 그럼 틀렸네요. 자,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자, 이건 뭡니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우리 무슨 법칙이죠? 뉴턴의 3법칙. 우리 작용 반작용이죠. A가 B에, B가 A에. 그럼 어떻게 있으면 어떻다? 무조건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작용 반작용 관계. 그렇죠?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죠. 디귿에서 답은 가면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 살짝 조금씩 이제 그나마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봤는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우리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지금 벽에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냈어요. 그럼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지금 나타냈네요. 여러분들 아까는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였죠. 다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로축, 세로축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푸세요. 자, 이제 바로 봅시다. 자, 둘이 벽에 충돌해가지고 봤는데 지금 여러분 우선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둘 다 처음에는 A랑 B랑 2V의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죠. 그럼 속도가 줄어드는 요 동안은 무슨 말이겠어요? 충돌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겠죠. 충돌을 바로 꽝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쿵 하잖아요, 그죠? 벽에 바로 땅 부딪히자마자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압축되는 그런 시간들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서서히 늘어지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약간 0. 몇 초 그런 사이겠죠? 그렇게 멈춰지다가 A는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충돌 후에 멈췄죠. 속도가 0이니까. 근데 B는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됐어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벽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튕겨서 돌아갔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 그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걸 비교해 볼 건데 자, 보게 되면 이제 A나 B나 둘 다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질량이 얼마짜리죠? 그런 말이 있네요. 그죠? 쟤네 같은 거니까 대충 M이라 합시다. 가면 PAI나 PBI나 처음에 운동량이 같죠? 둘 다 EV의 속력에다가 우리 질량이 M이니까 얼마로 갔습니까? EMV로 갔죠. 자, 대신에 이제 충돌 후에 보니까 PA 파이널 얘는 얼마입니까? 나중 운동량 A의 나중 운동량은 멈추죠. 충돌 후에. 그러면 0이고 그다음 PB 파이널 우리 B의 나중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V가 돼버렸어요. 속도가. 그렇다는 말은 마이너스 MV가 나중 운동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 방향성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럼 이제 이걸 다 보였으니까 우리 충격량 크기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IA라고 하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겠죠. 자, 그러면 IA는 얼마입니까? 0에서 2MV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MV. 자,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MV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약간 암묵적으로 설정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MV란 말은 A가 벽으로부터 충격을 왼쪽으로 받았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땅 부딪혔어. 그럼 얘는 힘을 왼쪽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격량의 크기가 왼쪽이다. 그런 말이겠어요. 어쨌든 마이너스 2MV가 우리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을 통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우리 충격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MV, 처음이 2MV니까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3MV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받은 충격의 크기는 역시나 B가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B는 이제 충돌하고도 왼쪽으로 더 할 수 있는 거고 A는 딱 멈춘 거고 딱 지 운동량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A가 벽에 작용하는 충격의 크기와 벽이 A.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자,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 무조건 어떻다? 충격량 크기가 똑같다.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벽이랑 A랑 충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충돌 전후 운동량 변화량 크기. 자, 방금 했죠? 우리 충격량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얘는 마이너스 3MV, 얘는 마이너스 2MV니까 크기 자체는 B가 더 크죠. 그럼 따라서 맞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 충돌하는 동안 우리 벽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 그 평균 힘은 어떻게 하냐면 자, I는 FT였죠. 우리 충격량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힘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충격량이 될 텐데 사실상 여러분들 충돌하는 동안 힘을 이렇게 막 고르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이렇게 시간 힘 그래프가 있을 때 힘을 이렇게 일정하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충돌하는 동안 힘을 세게 주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 닿을 때 좀 약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힘을 받을 때 사실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받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평균 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평균 속도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전체 이동 거리를 갈 때 똑같은 속도로 갔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시간에다가 전체 이동 거리 나눠줬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힘도 똑같아요. 자, 힘도 우리 전체 충격량은 알지만 전체 충격량은 전체 시간 알지만 우리 전체 충격량이랑 시간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순간의 힘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평균적인 힘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다가 전체 충격량 나눠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분의 충격량이 결국 평균 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그런 약간 힘들을 다 세세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평균 힘의 개념으로 우리 약간 이걸 설명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 충격량을 계산한 다음에 얘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되는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프를 잘 보면 A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충돌했고 B는 조금 더 빨리 충돌했네요. 조금 더 빨리 속도가 줄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부터 해가지고 아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충돌한 거죠. 자, 그러면 한 요쯤부터 둘이 감소를 하는데 A는 요까지 감소를 했고 B는 보니까 여기서 이미 다 끝났죠. 운동 변화가 다 끝났잖아요. B는 요만큼, A는 요만큼 충돌했어요. 그럼 충돌 시간이 누가 더 짧죠? B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분의 충격량인데 B가 충격량이 더 큰데 분자도 큰데 시간도 짧아. 그러니까 분모도 작아. 그럼 당연히 힘의 크기가 어떻겠어요?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B가 우리 충격량의 크기도 3MV로 우리 2MV보다 컸는데 분자도 컸는데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도 보니까 B가 더 짧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충격량을 짧은 시간 안에 받았어.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당연히 평균적으로 크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B가 A보다 크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답은 5번이 됩니다. 한번 여러 번 돌려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자, 2018년 4월달 문제네요. 자, 이렇게 우리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공 A, B가 있는데 우리 각 발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정지했다. 정지했다는 말은 나중 속도가 0이 되었다. 자, 그럼 질량은 A와 B가 같다. 이런 것도 중요한 말이죠. 그럼 둘 다 그냥 대충 M으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 그림 나는 가에서 A, B의 운동량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는 T1일 때 각각 힘을 받기 시작해서 A는 T2일 때 B는 T3일 때 정지한다. 자, 지금 역시나 시간에 따른 우리 운동량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여기서 가로축, 세로축을 잘 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전에 문제는 시간 힘 그래프니까 우리가 면적이 충격량이었고 아까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라 가지고 계산해 줬었고 이번엔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네요. 그러니까 다 어떤 그래프인지 여러분들 제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문제가 수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니까 충격량 계산할 때 그냥 운동량 변화량을 그냥 바로 볼 수 있죠. 한번 해봅시다. 자, PAI. 자, A의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바로 나와있죠? 충돌하기 전에 2P잖아요. 그쵸? 2P죠? 자, PBI 얼마입니까? 자, B의 경우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P였네요. P. 그쵸? 그럼 그냥 P입니다. P. 자, 그 다음 둘 다 충돌 후에 멈췄으니까 PA 파이널이나 PB 파이널이나 둘 다 얼마입니까? 정지했다 되어 있잖아요. 0이죠. 우리 그래프를 봐도 0이고. 그럼 0이죠. 그럼 따라서 IA는 얼마입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면 되죠.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2P.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P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P. 그럼 따라서 공 A가 조금 더 많은 충격을 받았네요. 자, 이제 이거 이제 조금 빨리 설명이 다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자, T1 이전의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자, T1 이전에는 A가 운동량이 2P였고, B는 P였잖아요. 자, 운동량이 2배예요. 근데 운동량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둘의 질량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질량이 같을 때, 운동량이 2배면, 얘가 2배면, 뭐가 2배일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2배일 수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A가 B의 운동량 2배니까 속력도 A가 B의 2배가 되겠네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럼 T1부터 T2까지 A가 받는 충격량 크기는 T1부터 T3까지 B가 받는 충격량보다 크다 있는데, 자, 보세요. T1부터 T2까지. 자, A는 T1에 딱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T2에 딱 다 끝났어요. 이제 딱 멈췄어. 그럼 그때 받는 충격의 크기가 마이너스 P 맞죠? 그랬죠, 아까? 자, B는 역시나 충돌 전에 P였는데 충돌 T3 때 이제 멈췄죠. 그럼 요 시간 동안 멈췄으니까 얘가 조금 더 힘을 오래 받았네요. 어쨌거나 받은 우리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마이너스 P라고 구했죠. 그럼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A가 B보다 더 많은 충격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맞는 말이죠. 다음 T1부터 T2까지 A가 받은 또 평균임 나왔대요. 평균임. 자, 평균임 어떻게 한다고 했죠?
force average, 이거 average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에다가 그냥 충격량을 나눠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평균 힘의 크기는 어떻다? 자, A가 충격량도 더 큰데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자, A가 우리 충격량 크기도 마이너스 2p로 더 큰데 시간도 T1부터 T2까지 요만큼이고 B의 경우는 T1부터 T3까지 요만큼이죠. 힘을 받은 시간도 A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분모도 얘가 작은데 분자도 커. 그럼 당연히 A의 그 평균 힘의 크기가 더 B보다 크겠죠. 그럼 따라서 길이 D가 다 맞게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현재 우리 운동량, 충격량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이거는 저랑 계약하고 수업 시간에 한번 초고난이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여기까지만 풀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한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험 범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